삼국지 최고의 세디스트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조위 4대를 섬긴 충신이면서 대오전선에서 활약한 유능한 지휘관이었는데요. 바로 만총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만총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만총은 자가 백령으로 사냥군 창읍현 출신입니다. 키가 8척으로 장신인데 지금 척 단위는 1척에 30cm지만 당시의 단위에 비추어보면 만총의 키는 180에서 190 사이라 보시면 됩니다. 18살 때부터 도구가 되었는데 행정단위 군 소속으로 예하 단위인 현을 감찰하는 직입니다. 바로 그 유비가 군 도구를 때려 죽이죠. 장을 200대를 때렸다는데 100대만 맞아도 사람 죽습니다. 그냥 죽였다 봐야 돼요. 소설 연의에서는 장비가 두드려 패는 걸로 나오는데 나간 중에 뻥이고요. 만총이 도구로 있을 때 이삭이라는 자가 부곡을 거느리고 양민들의 삥을 뜯고 다니는데요. 만총이 이들을 계도하니 이삭이 스스로 죄를 청하여 더 이상 양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로 부곡은 교위가 거느리는 군대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대마다 교위와 중랑장의 위계가 다른데 이때는 보통 교위 위에 중랑장 위에 장군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현령이 되기 전에 그 수습직인 효렴을 거치는데 만총은 수습이 아닌 실무직인 도구를 거쳐 현령이 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이력이고요. 다만 앞에 행자 붙은 현령으로 보입니다. 관직 앞에 행자 붙으면 대행, 임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포라는 자가 뇌물을 받고 행정을 어지럽히자 관사를 습격해서 장포를 체포하고 만총은 장포를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관직을 버리고 빤스런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조조가 연주에 근거지를 차렸을 때 조조군에 임관했고 조조가 헌제를 옹립했을 때 서조의 속관에 임명되고 허현의 현령으로 부임합니다. 허현이라고 하면 허도, 즉 조비가 나중에 허창으로 개명하는 조조가 이미 허도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수도의 현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조조의 종제죠. 조홍의 빈객 중에 조홍의 위세를 믿고 까부는 무법자들이 있었는데 자꾸 법을 어기니까 만총이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조홍이 풀어주라 편지를 쓰는데요. 만총은 그냥 쌩까버립니다. 그래서 조홍이 조조에게 꼰지르죠. 조조가 만총을 부르자 만총은 풀어주라 할까봐 조홍의 빈객들을 그냥 처형해버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는 화를 내기는커녕 잘했다고 합니다. 법 집행자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양수의 아버지죠. 양표가 원술이랑 결탁했음을 의심한 조조가 만총에게 양표를 털어보라 하는데요. 그 2차 창작물들에서는 원소와 내통 뭐 이렇게 나오는데 허구고요. 당시 조조는 원소와 한솥밥이었고 원술연합 대 원소연합의 대결구도였습니다. 조조는 유표와 함께 원소연합에 속해 있었고요. 원소가 조조의 적이 되는 건 원술연합, 즉 원술 포함 공손찬, 도겸, 여포, 장현 등이 박살난 이후부터입니다. 양표는 태위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태위는 삼궁입니다. 사서에는 만총의 이 시기 벼슬이 서조 속관의 현령으로만 나와있죠. 만총이 속한 서조가 사람 조지는 부서도 아니고 아무리 지방이 아닌 수도의 현령이지만 일개 현령이 태위까지 지낸 고관을 조질 수 있나? 한나라에 정의라는 벼슬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보부장이에요. 사람 잡아서 조지는 거거든요. 정의 정도는 돼야 양표 정도 거물을 팰 수 있을 건데 라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대곤사 사마이 드라마를 보는데 만총을 정의로 해놨더라고요. 물론 초창기 만총은 현령이라 해놓고 후반기 그것도 조방 때의 정의를 지내는 걸로 해놔서 시기적인 고증은 완전 엉망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도 결국 소설이나 다름없는 2차 창작물인데 그걸 감안하고 나름 만총을 정의로 설정한 부분은 설득력 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태연하게 먹으면서 사람을 고문하는 만총의 모습이 창작이긴 한데 리얼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시기에 정의를 하기엔 만총이 짬이 안 되죠. 이걸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일개 현령인 만총한테 거물 양표의 취조를 맡겼다. 조조가 양표의 지위를 완전 개무시하고 편의대로 자기 측근한테 무언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취조를 맡겼다라고 상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당시는 조조가 한나라 조정을 완전하게 장악하진 못해서 동승의 일도 생기고 할 때니까 말이죠. 양표가 옥에 갇히자 순욱과 공융이 만총한테 그래도 나이도 많고 퇴위까지 한 사람인데 그냥 취조만 하고 고문은 하지 맙시다 요청합니다. 그런 때 쌩까고 모진 고문을 해버리죠. 이때 순욱과 공융이 매우 대노했다. 그리고 만총이 조조에게 대면을 요청해서 고문을 해도 실토를 하지 않는데요. 이대로 그냥 죽이면 명공께 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 조조가 아 그래?
그렇게 빡세게 털었는데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라면서 사면합니다. 양표를 저 세상 보내버리고 싶은 조조의 의중을 알아챈 만총이 고문을 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양표의 성정을 미리 알고 일부러 고문을 해서 무죄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훈훈한 일화로 마무리되죠. 물론 순욱과 공룡도 나중에야 만총의 이런 의중을 깨닫고 오히려 만총에게 고마워하며 더욱 우호적으로 대하였다. 원소의 세력이 점차 강대해지자 연암에서 모반의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완, 연암 이쪽이 원가의 본적입니다. 그래서 원술도 애초에 이 지역을 근거지로 잡은 거고요. 원술이 패망하고 이쪽을 조조가 먹긴 했는데 이번엔 이쪽 사람들이 원소 쪽에 붙으려 하는 거죠. 조조가 만총을 연암태수로 임명하니 만총은 500명의 병력을 모아 모반을 주동한 자들을 베어버립니다. 조조의 형주정벌에도 차출되어 수행했는데 조조는 패해서 돌아갈 때 만총을 당양에 주둔시키고 이후 대오전선에 투입시키니 만총은 다시 연암태수를 맡고 관내후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데요. 연암태수를 시키면서 관내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내후라고 하면 도성 내 제후라에서 원래라면 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암태수라 이때 제후의 자기가 얼마나 이름뿐인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만총이 이 시기에야 관내후 나부랭이지 나중에 만총은 시급 9,600호로 거의 만호 후에 버금가게 됩니다. 219년 관우가 북진할 때 만총은 조인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우금이 사로잡히고 조인은 임시방편으로 물에 잠긴 곳곳에 널빤지를 설치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성내에서는 이런 위기는 쉽게 감당할 수 없다. 관우가 포위하기 전에 야반도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만총이 폭우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관우가 당장 공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배후를 노리는 걸 걱정하기 때문이다. 여길 지금 빠져나가면 다시는 이곳을 되찾지 못할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하니 조인이 이에 하오를 연발하며 존보하면서 원군을 기다리니 서왕의 원군이 당도하여 합세하여 공격. 관우는 패주하여 달아납니다. 그 형주를 지켜낸 공으로 만총은 안창정후에 봉해지고 군제를 입증받은 만총은 가절호를 받습니다. 가절호를 지닌 지휘관은 가절을 지닌 지휘관을 이미 참수할 수 있습니다. 군주가 지휘관에게 부어를 준다는 의미는 이미 형벌권 이외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관우편을 할 때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조비 때 가절호를 받은 만총은 양무장군을 거쳐 복파장군에 임명되어 신야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남하하여 오군과 대치하는데 만총이 오늘 바람이 사나우니 화계에 대비하여야 된다며 경계하고 복병을 배치하는데 과연 그 말대로 한밤중에 10부대의 적들이 불을 지르러 들어왔고 배치한 복병으로 이들을 격퇴합니다. 이러한 전공으로 전장군의 예주자사까지 겸하고 자기는 남향군을 거쳐 창업후에 이릅니다. 이어 오나라 포로들로부터 송건이 계엄을 내리고 북진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총은 진군 루트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데 송건이 이를 알고는 북진을 포기합니다. 이때 조예가 사마이에게 촉, 오 둘 중 어디를 쳐야 되냐 묻자 사마이가 오를 먼저 쳐야 된다 주장하죠. 조예가 옳다 여기고 10만 병력을 편성해서 조요를 합비로 만총을 하구로 진격시킵니다. 그리고 송건이 주방을 시켜 거짓 항복 계책을 짜는데 주방이 조유에게 7번의 편지를 쓰니 조유가 이를 믿어버리죠. 이에 만총이 상소를 올려 조유는 과감하고 명석하지만 병사가 적고 그가 가려는 길은 옆뒤로 호수와 강이 있어 병법에서 말하는 와지다. 들어가면 안 된다. 와지는 늪처럼 돼 있어서 유사시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즉 만약 항복이 거짓이면 뒤로 도망도 못 가는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유는 이미 깊숙이 들어간 상태였고 주방의 항복은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왕릉이 필사즉생으로 퇴로를 열고 가교와 주령의 지원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수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날려버린 대패였고 오나라에서는 이 대승을 기반으로 송건이 칭제를 하게 되죠. 훗날 신성전투에서 데자뷰가 일어나니 주방의 거짓 계책을 경험해본 왕릉이 그때 뭘 배웠는지 손포의 거짓 항복을 믿어버리고 또 이걸 만총이 간파합니다. 당시는 조유가 죽고 양주도독 제군사의 권한을 만총이 이어받은 상태였으며 만총이 왕릉의 상관이었으므로 만총은 왕릉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편지를 쓰는데 왕릉이 병사를 달라고 쪼르죠. 결국 복이 700명만 허락하고 왕릉은 손포를 맞이하러 가니 손포의 매복에 왕릉은 패주합니다. 왕릉편에 언급했지만 만총과 왕릉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왕릉 쪽에서 만총이 노망났다고 소문을 퍼뜨리죠. 조예가 만총을 수도로 불러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말술을 먹이는데 만총이 술을 아무리 먹어도 멀쩡한 거죠. 그러니 다시 가서 일하라 하는데 그 만총이 들어와서 못하겠다. 나 그냥 여기서 쉴란다. 그러자 조예가
조의 연파는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과식을 했고, 한의 마원은 늙어서도 말의 안장 위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대는 왜 나이도 당시 그들에 미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늙었다고 하나, 도로 가서 일해라 하니 만총은 다시 대오전선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조예가 상당히 명석한 군주입니다. 만약 대오전선의 수장인 만총이 진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이를 직접 몸소 체크하고 또 나를 못 믿어서 여기까지 불렀냐, 삐진 만총을 적당히 달래서 다시 일시키러 보낸 겁니다. 합비의 신성은 만총의 작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 개발계획 같은 건데요. 합비성은 물과 접해 있어서 수군이 강한 오상대로 수비에 불리하니 성을 내륙 30리 정도 옮겨 다시 짓자는 거였습니다. 장제가 이거 쫄아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모양 빠진다 하며 반대하지만 만총이 재차 오군을 육지로 유인하여 쳐부수는 게 병법에 유리하다 상소를 올리니 조예가 상서 조자와 의논하는데 조자가 가능한 계책입니다. 이에 조예는 만총의 의견을 채택하여 조서를 내리고 구 합비성을 부수고 신성을 새로 축성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른바 신성신도시. 역시 송건이 북진하여 신성을 포위하려 하지만 새로운 성 주변에는 강이 없어서 수군으로 포위를 하지 못하죠. 만총은 적들이 파괴된 구 합비성을 점거하여 위세를 부릴 것을 간파하고 합비성 주변에 6,000명의 매복을 놓습니다. 역시 송건이 상륙하여 합비성을 점거하려 하자 매복에 걸려 패퇴합니다. 제갈량이 오장원의 진을 치는 마지막 국보를 감행할 때 송건은 10만 군사로 합비신성에 진격하는데, 다만 이때는 호알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도 자칭 10만이라 되어 있고요. 이때가 234년이니 송건은 장류에게 패퇴한 약 20년 뒤에 대군을 끌고 온 거죠. 이때가 위나라의 위기라면 위기였습니다. 초기에 제갈량이 밀고 올라오는 동시에 오나라는 육송과 제갈근이 1만 병력으로 양양을, 손소 등은 광릉으로 진격하는 삼로북벌, 즉 융중대의 주체는 좀 바뀌었지만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융중대였습니다. 만총이 급하게 신성을 구원하려 가려 했는데 그 신성을 지키고 있던 명장 전예가 조예에게 상소를 올려 이거 원군 와봤자 원군도 쌈 싸먹힐 거고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자 조예가 이를 옳다 여겨 그리하라 합니다. 동시에 당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만총은 바로 그 휴가 통제를 하여 다 불러들이고 이들이 다 모이면 적을 공격하겠다 황제에게 요청하는데요. 유소가 조예에게 간언하길 만총은 군사가 적으니 그 병력으로는 적을 반드시 제어할 수 없다. 어차피 휴가자들 불러들이는 시간이 있으니 복이 8천을 증강시키고 이들이 도착하면 적의 보급로를 노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조예가 이를 채택합니다. 이어 만총이 신성의 일부 수비군을 차출해서 적들을 수춘으로 유인하자고 건의를 올리자 조예가 광무제와 조조의 예를 들면서 내가 곧 신정할 것이니 내가 직접 가면 송건은 도망치게 돼 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면서 불화합니다. 234년 여름 조예가 친정을 하니 만총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계로 오군을 격파하고 송건의 조카 손태를 사살합니다. 송건은 이거 조예가 여기까지 못 올 거라 생각하고 벌인 일인데 직접 온다고? 갈량이 형 어떻게 된 거야? 조예 안 온다며? 라며 군을 물려버리죠. 후대 사람들은 이자를 손재리라 부르게 됩니다. 이듬해 만총은 송건이 장강 이북에서 몰래 둔전을 하는 등 쥐새끼 짓을 하자 바로 3군을 끌고 가서 둔전의 공물을 불태워버리고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토벌합니다. 이 활약을 끝으로 조예도 이 이상 부려먹으면 안되겠다 싶었는지 만총을 수도로 불러 태위에 임명하고 실질적인 은퇴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만총이 만호후임에도 불구하고 청렴함으로 너무 재산이 없어서 비싼 집값과 물가로 살기 어려울까 걱정했는지 조예는 조서를 내려 만총의 청렴과 근검전략 정신을 치하하며 밭 10이랑 곡식 500석 금 20만 전을 하사합니다. 위나라 대오전선의 한 줄기 빛이었던 만총은 사망 후 시호를 받으니 경후 곁경자였습니다. 그리고 만총의 병권을 이어받은 왕릉은 후일 수춘을 기반으로 모반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만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